네. 요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2023년 5월 23일에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서 3연기 하나 5천으로 풀렸고 인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하나 측에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노조 또는 직원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속상한 마음 그리고 회사와 다시 함께 더 잘 되자는 바람으로 위로금을 요청을 했고 하나가 최종적으로는 RS 방식으로 성과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5월 30일 날 노사 상생 선언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고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금 300조를 지급하겠다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2024년 6월에 RSU 지급을 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 입장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불이익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한 1년 8개월, 9개월이 넘는 동안 하나에서는 여전히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서 노조 쪽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소송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쟁점을 보면 노조의 입장은 이렇죠.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RSU를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근로자들한테 지급받는 인수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고 노조 소식실을 확인할 경우 선언적 의미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당연히 성과금 300%가 지급돼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회사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 매출 목표 달성이 실제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 RSU 방식은 성과 연동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가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쟁점이라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결과적으로 선언적 의미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 회사와 개인, 회사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 다툼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대해서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특정 처분문서의 경우에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것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합의가 하게 된 배경을 분석을 해보면 노조의 위로금 요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회사가 노조에게 위로금을 달라라는 내용이었고 하나오션 회사에서는 RSU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주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조건을 달성하게 주게 되는 어떤 근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특정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매출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매출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가 작년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있었고 올해 어느 정도 매출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되고 뭐 2년, 3년간의 회사의 어떤 수주 목표 또는 수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뒤로 밀리는 금액
새로 얼마큼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들어오게 되는 잔금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중도금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노조가 어느 정도는 매출 목표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 노조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매출 목표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전혀 없었고 형식적으로 매출을 달성하면 주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합의문에 나와 있는 RSU 지급을 한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로 지급을 한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조금 더 문서 해석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문서가 진정성이 인정된다.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사실이라는 거죠. 존재하는 문서다,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 문서다라고 하면 명확한 반증이 없으면 기재된 문헌 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을 해야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의사 해석에 다툼이 있다면 문헌의 내용, 법률행위에 동의한 경의 목적, 그리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또 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누구도 신기 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하게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행위에 모순된 행태를 취함으로써 평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면 신기성실에 반해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인데, 법률 행위에 있어서 효과 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의사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있어야지 조건이 성립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의 문서에는 그런 정확한 조건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회사 추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 목표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 지금 사례와 아주 유사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하나 쪽에서 진행을 했던 특정 사건에서 매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다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목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매출의 목표가 있고 그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원칙적인 의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회사 나름대로 책정하거나 회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에 대해서 노조가 동의를 하거나 노조와 합의를 하거나 협의를 했던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결론은 회사가 고의가 있는지 아니면 과실인지는 모르지만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작성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유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RSU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법률적인 결론을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언적 의미의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목표 미산정, 실현 불가능성에 대한 걸 보면 합의문은 선언적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합의된 내용이 있고 그 합의된 내용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면 위로금을 지급해야 된다. 소송 가능성, 소송을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회사의 태도를 보면 회사는 RSU 지급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특히나 RSU의 경우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회사 주가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지급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소송을 해야만
회사와 어떤 결론에 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가 하게 되는 근거를 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기책사유가 존재하고 구체적으로 성과급에 대한 조건, 성취를 방해할 목적으로 매출 목표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직원들에게 성과급 수령 기회를 박탈했다.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소송이 진행이 될 때 좀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었을 때는 당시의 매출 목표 자체는 한화오션, 그러니까 그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달성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도 과실로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들한테 성과급 상당의 손해배상,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약정금 또는 위로금 또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질의사항을 저희들이 좀 모아봤고요. 모은 질의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조금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끝난 이후에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지급 대상이다, 그 다음에 청구 금액에 대한 부분에 문의가 있으셨는데, 일단은 촉탁차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2024년 6월 재직자는 지급 대상자라고 보고 있고 촉탁차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1962년생, 63년생은 저희가 소송에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청구 금액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의 이제 이견이 있기는 한데, 혈액사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서 2023년 12월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주식 가격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기준임금 300%에 대한 2023년 12월 평균 종가 가격으로 바탕으로 계산이 되고, 금액이 각자 그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확인했었을 때는 700만 원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소송을 언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소송시효라는 것은 소송을 그 기간 안에 제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 나를 때렸다. 내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맞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고 소송을 하면 그 사람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민사적인 소송을 통해서 내가 나의 손해를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 소송의 경우에는 지금 받아야 되는 채권이 임금이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상서 채권이냐,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일반 민사 채권이냐에 대한 다툼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일반 민사 채권으로 보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소송시효를 생각을 했었을 때 임금으로 봐서 임금 채권으로 간주를 했었을 때 3년 안에 소송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상서 채권으로 보고 5년 안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회사 입장과 저희 입장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RSU의 경우에는 임금 채권의 형태다 아니면 일반 상서 채권의 형태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상법상 채권인지 임금 채권인지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랑 반대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원래 받기로 했던 때가 2024년 2월입니다. 2024년 2월이고 지금 벌써 1년 10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1년 10개월 정도가 지났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3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스크를 저희가 판단을 하면 분측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소송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소송 진행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심은 저희가 볼 때 최소 1년 이상 조금 더 걸리면 사실은 이런 소송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1년 이상 걸리고 좀 오래 걸리면 이거보다 최소 6개월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2심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지금 여기 30, 20이 좀 되는데 2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볼 때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될 거고 3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주 빨리 끝나면은 3개월 정도면 끝나긴 하는데요. 저희 소송이 만약에 3심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아주 빨리 결정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소송기간은 사건의 복잡도고 법원의 일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신급별로 저희 소송은 당사자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당사자들끼리 조금씩 급여의 형태라든지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소송 준비 절차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을 이미 하겠다라고 참여하신 분들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성함하고 인적사항,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 개인정보를 저희가 일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동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RSU를 저희가 확정지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를 각 근로자분들마다 확인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급여에 대한 정보가 확보가 좀 돼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동의를 요청드리는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소장을 접수를 하게 될 것이고 진행을 한다라고 본격적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저희가 한 달, 조금 늦으면 한 달이 조금 넘을 수도 있겠지만 접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한 달 정도는 소장 접수에 시간이 걸릴 텐데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정도로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보면은 지금 이제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거제 쪽에 이제 두고 있는데 소송의 규모를 생각을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창원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창원 본원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노동자분들 중에 부산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부산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소송 진행에 유리하거나 좀 편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송 진행을 할 때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일부 동의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참고사항을 적어놨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송을 어느 법원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노동자들한테 유리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는 경험상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어떤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소송은 저희가 볼 때 부산 또는 창원 둘 중에 하나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승소 가능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목표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가 존재 안 하고 하지 않고 노사 합의도 매출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고 또 매우 빈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하면 해소보다는 승소 가능성이 저희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들을 공개하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있다는 건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소송 전략을 사전 전부 공개하는 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방어하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게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저희가 신중하게 일부 자료들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요거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소송 중에 내가 처음에 소송 진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행 민사소송상은 피고를 특별한 경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피고를 추가한다는 건 저희는 원고이죠, 그죠? 피고를 추가하게 되는 경우는 원고가 어떤 소송을 할 때, 예를 들면 땅이라고 볼 때 땅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는데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세 분, 네 분이 계신데 한 명만 상대로 소송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강제로 피고를 추하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고의 경우에는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중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소송에 들어오시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소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별도의 소송을 혼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미참여자는 성과급을 수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미참여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송이 저희가 한 명이 소송해서 그 한 명이 회사에서 이기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한 명만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그런 소송이 아니에요. 각 근로자들마다 내가 받아야 될 몫을 정리를 해서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로 결과가 난다. 저희가 회사랑 1심에서 끝날지 2심에서 끝날지 3심에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판결로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성과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받을 권리를 내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데는 아무리 짧게 끝나더라도 1년 이상 걸릴 텐데, 만약에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면 이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소송 진행한다는 건 자칫하면 소멸시효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거 관련해서도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가를 넣었는데, 긴급하게 노사 상생선언 관련해서 세부 이행사항 제2항이 어떤 의미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2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과급 지급 대상은 기존 지급 규정과 관례에 따르되 지급 관련 법률적 쟁송 중인 자는 최종심 결과에 따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어떤 분들이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고 성과급 지급 대상들이 법률적 쟁송을 하고 있으면 최종심 결과에 따른다라는 것이 있으니 혹시라도 회사가 돈을 먼저 준다라고 할 때, 저는 사실 회사가 돈을 먼저 준다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누구는 먼저 받는데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법률적인 쟁송 중인 자의 의미는 RSU 지급 관련 소송 진행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오션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하나오션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RSU 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 예를 들자면 정규직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회사와 소송 중인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과급 지급 대상은 기존 지급 규정과 관례에 따르다. 대상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급 관련해서 법률적인 재구성 중인 자의 경우에는 회사하고 지금 누군가 소송하시는 분이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분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줄 것이다 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과급 지급 대상에 관한 규정이지 받을 대상이 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없다 또는 늦게 받는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요거는 오해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혹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소송 대상자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23년 2월 재직자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본인이 사망하신 경우에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망하신 경우요? 예. 23년 2월까지 재직하고 계시다가 그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말씀하셨어요. 사망하셨다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사망하신 분이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망하신 분도 가능합니다. 그럼 유족이 진행을 하면 그럼요. 유족이 소송을 수기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전 저쪽 왼쪽 저쪽 목소리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는 법무법인 의원이 헌법 중이나 폐기 이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헌법 중에는 헌법의 매출액으로 내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 50% 52%는 자본을 대변하는 이런 헌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법무법인 의원이 이상 되니까 신뢰가 좀 안 간다라는 결론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 변호사로서 좀 더 신뢰가 갈 수 있는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지금 들었을 때 되게 황당한 내용인데 엄청나게 제 입장에서는 약간 화가 나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생각되는데 저희가요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 법인 매출이 20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인의 순위가 22에서 왔다 갔다 정도 하거나 한지 100위 밑으로 있다 이런 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저를 좀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 법인은 형사팀, 노사팀, 부동산 관련된 기업 관련된 전문팀, 가사 전문팀 다 전문적인 분야들을 가지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매출적으로나 회사 순위로 볼 때 지금 말씀하셨던 100위권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나중에 그냥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저희는 2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저희가 매출이 좋았을 때는 10위권 조금 뒤에 있었고요. 지금은 10위권에서 20위권을 왔다 갔다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 법인 되게 큰 법인이에요. 부산 쪽에서는 한 3손가락 안에 될 것 같고 서울 쪽에서는 저희가 10위권 조금 뒤에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법인에 대한 어떤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걱정이 된다 이런 거는 생각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답변에 대답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